반갑습니다. 하태경입니다. 제가 사실 김어준 처음 봐요. 직접은 처음 봐요. 얼굴로 처음 보는데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사람 만날 때. 제가 얼굴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저보다 큰 사람 보면 저 굉장히 놀라요. 저도 이 정도 큰지 몰랐어, 얼굴이. 나하고 비슷비슷한데? 오늘 순서는 대충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앞에 순서를 다. 토론회 총평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토론회 총평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정해서 패든, 여러 명 패든, 후드가 패고, 그런 다음에 할 말 있으면 하고 가는 겁니다. 그걸 느꼈었거든요. 아, 이 정치적 허무주의, 정치적 해탈, 될 대로 돼. 이쪽으로 쭉 가다가 인물을 최근 부여받고, 아까 박범계 의원이 안철수 후보 공부만 하듯이, 최근에 문재인 후보 공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죠? 문재인 후보를 후드로 패서 제가 보기엔 유승민 후보가 지지율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그거 무관합니다, 이제. 그건 이유가 있어요. 저는 보수를 대변합니다. 네. 지금 보수는 문재인과 싸워서 이길 사람을 응원합니다. 네. 저는 후보의 마음으로 해요. 후보의 마음으로. 보수의 마음. 문재인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를 누군가가 보여주면 네. 지금 보수가 허무주의에 빠져 있어요. 본인이 호무주의에 빠진 게 아니고. 아니, 저처럼 저처럼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데 네. 희망을 주자. 희망을 주자. 이길 수 있다. 지금은 진보가 한국 사회 대세를 장악했어요. 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여기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면 한 놈이라도 잘 하는구나.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세 사람 좀 그렇지 않아요? 아,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문재인에 맞서는. 아, 문재인의 대항마들이 부족하다. 아, 그렇지. 내공이 네.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장외에 있는 사람이라도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질문 하나 있는데 혹시 장제원 의원하고 같은 당이시죠? 지금 같은 당이죠. 혹시 생각이 되게 많이 다르신가요? 왜냐면 장재원 의원은 지난주에 나와서 그 자리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 될 거 지금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표 좀 남으니까 나눠줘. 이 전략이었거든요. 우리도 살아야지. 장제원 의원하고 제가 이제 옆자리에 앉아서 그때 네. 청문회를 했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다른 것 아시겠지만, 같아서. 네. 아시겠지만 뭐 밑바닥 출신이고 밑바닥 칩시고. 대학교 때부터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고 조금 방황 안 할 때는 열심히 싸우고 깜빵 들어가고 또 싸우고 거기도 저는 좌우 안 가리고 다 싸워요. 제가 김정은한테도 칼 받아보고 저기 태극기 친박 쪽에서도 뭐 엄청나게 당해보고 그래서 좌우를 다 경험했고 좌우를 다 까봤기 때문에 실제로 통진당 해산 앞장서가지고 여기 뭐 별로 안 좋아하실 분 계시겠지만 해산시켰고 친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어요. 앞장을 섰습니다. 가짜뉴스를 때려잡는데 일선에 그렇죠. 있었죠. 제가 또 가짜뉴스 초반에 네. 엄청 때려잡아가지고 가짜뉴스가 확 줄었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네.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죠.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감시하셔서. 제가 그냥 단순한 보수 이런 게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양쪽 극단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 없애자. 이게 제 주의입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래서 유승민 후보를 위한다기보다는 할 일을 찾은 거예요, 본인이. 이거 좋았어! 이렇게. 자, 어이구. 아 이렇게 글씨가 작으면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가 예.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지금 굉장히 적어요. 얼마나 적어요? 우연이 막 겹쳐야 돼요. 예. 어떤 우연,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방법은 뭐냐? 단일화 코스가 성공해야 돼요. 그 과정에 유승민 개인 지지율을 높이면서 예. 마지막 단일화가 혹시 성사되면 네. 그 확률도 낮지만 거기서 이길 때 이 양 출액의 가능성이 다 합쳐져야 돼요. 그럼 저는 뭐 해야 되냐? 그 과정에서 문 후보의 검증을 철저히 해서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검증 제대로 안 해서 탄핵됐던 것처럼 철저히 해서 문 후보를 박스권에 가두는 이게 제 임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유승민 후보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지지율 경쟁을 할 처지가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2등 전략인 거죠, 그건. 예. 안철수를 때려가지고 그 지지율을 얻는 건 2등 전략이에요. 일단 거기서부터 가야지 그 다음이 나오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예. 원샷에 가거나 못 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더 아니면 뭐예요? 중간에 계획을 해봐야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전략이 나는 원샷이 건데.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내 역할을 하겠다. 그런 거죠. 예. 거는 거죠. 올인. 그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저는 사실 뭐 좀 즐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는 사실 문재인 후보 굉장히 정직하고 깨끗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 이 이슈를 팔 때 예. 뭐 별거 나오겠어? 엄청 나와요, 엄청. 예. 그래서 특혜 왕자, 슈퍼 울트라 특혜. 특혜 왕자. 한번 이제 들어보실래요? 제가 20대 문유라라고 부르는데 문재인 후보 아들 20대예요. 대학 막 졸업했어요. 워크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요. 보니까 자기는 영구직이 아니에요. 일반직이야. 근데 영구직 공모가 떴어. 그 제목을 클릭해요. 거기에 동영상 전공이 없어요. 본인이 동영상 전공인데 그런데 입사 지원서를 넣었어요. 거기에 서류 전형 면제받아요. 필기시험 면제받아요. 그 면접범은 2배수를 받아야 돼요. 2배수. 근데 2배수가 안 돼요. 2배수가 안 되면 추가 공모인데 추가 공모 없어. 그렇게 해서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입사한 지 1년 2개월 만에 2년 휴직을 받아요. 1년 2개월 만에. 그래서 석사까지 갔다 와요.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뭐가 남아있냐. 입사 원서가 6일까지 마감인데 12월 11일로 돼 있는 거야. 11일. 거기에다가 짝대기 가로를 하나 꺼가지고 사자로 조작했다는 게 문서 감정에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게 문재인 후보에게 아들 필적을 제공해라. 숫자를 어떻게 쓰냐? 지금 2자하고 4자가 달라요. 근데 제가 하는 공격 포인트가 박원순 시장은 아들이 MRI까지 다 찍으러 갔는데 문재인 후보 아들은 지금 달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어딘가에 있어요. 통화도 했어요. 기자분이. 그러면 그 숫자 필적 제공하면 끝날 문제인데 안 한다는 거지. 대신 날 고소했지. 고소했나요? 저를 고소했어요. 네. 특혜 채용 아닌데 특혜 채용이라고 하태경이 주장한다고. 저는 뭐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고소당하고 나서. 고소했겠지. 저는 무고죄로 맞고소했어요. 하나 더 했어요. 뭐 했는지 알아요? 고소왕 대통령 방지법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임금이요. 문재인 후보 아들 들어오기 전에 기본급이 89만 3천 원이었는데 들어오고 나서 152만 4천 원으로 70%가 뜁니다. 이게 문재인 후보 아들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다 올려준 거예요? 그렇죠. 이거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저런 70% 인상은 저희 돈 버는 기관이 아니에요. 국민 세금 기관이에요. 불가능해요. 2, 3% 보통 올려줘요. 70% 인상은 권력자의 뒷배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의 아들이 취직하고 나서 고용정보원에서 추진하든 예를 들어 그거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 육사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대입시 제도를 바꿨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문재인 아들에게 60만 원을 주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박정희 아들 취직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입시 제도를 바꾼 때가 있었어요. 60만 원을 용돈으로 주는 게 아니지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직원이 몇 명 안 돼요. 어쨌든, 한 150명 정도 돼서 네. 전체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우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거기다가 이건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신입사원은 보통 업무 추진비 안 줘요. 업무 추진비를 줘요. 신입사원은 성과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과급은 1년 적어도 1년 근무한 사람들 2년째 주는 거예요. 근데 1년째 업무 추진비와 성과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즐기는 이유, 재밌어 하는 이유는 이상한 것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나는 누구야 우리 물론 여기 푹 빠지면 안 보일 수 있어요. 친박들이 그랬어요. 친박들은 아직도 대통령이 무죄고 네. 돈 한 푼도 안 받았고 저는 그 증상을 그 반대편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양쪽을 다 까봤고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적으로 알겠습니다. 적다. 자. 그래서 문유라 방주법.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이상한 점들이 많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하다. 그리고
그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것을 오로지 나만 찾아냈다는 데서 합리적인 이유들이 너무 많다. 저런 이유들이 우연에 다 우연으로 벌어질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그 전에 네. 문유라 방지법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문유라. 이게 내용이 뭐냐면 네. 이걸 지금 파헤치는데 문서를 파기했어요. 과거에 지금 서류들을. 네. 불법인데 현재는 이게 규칙으로 돼 있어가지고 파기를 해도 감옥을 안 갑니다. 행정적으로 무슨 행정벌 있잖아요. 경고나 징계나 이것만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문서를 파기하면 감옥 간다 교훈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감옥 갈 수 있는 걸 발의했어요. 오케이. 저게 문유라 방지법이고 고소왕 대통령 방지법. 아까 이거는 이제 제가 고소를 당한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대땅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확률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고소왕 대통령 후보 방지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사실 너무 제가 일찍 패배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정합니다. 제가 오늘도 토론회 갔다 왔는데 문재인 후보가 제일 많이 맞아요. 문재인 후보를 옹호하는 측이 제일 많이 맞아요. 1등 후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많이 맞고 싶어요. 5명 당의 후보들이, 대표들이, 의원들이 나와서 토론하면 저한테 질문하고 싶겠어요? 저는 질문 많이 받고 싶고 많이 얻어 터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이 얻어 터질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도 된다. 그 정도로 지금 지지율이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때려도 절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때려줄만 할 정도로 지지율이 높구나.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자, 검증 특위를 하셨으면 여러 가지 사안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얘기가 되는 게 아들 문유라였던 건가요? 그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건들도 많던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의혹이 제가 전략적으로 이제 싸움의 기술이기도 한데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들 문제는 20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고민거리고 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그 층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전략적 싸움 걸기에 가장 좋은 사안이고 그 안철수 후보는 대상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아예? 검증팀에서? 안철수 후보는 스스로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우리 연대 대상이에요. 연대 대상.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연대 대상이에요. 연대 대상이다. 근데, 그걸 좀 이따 여쭤보고, 자. 고소왕 대통령 방지법은 뭐냐면 네. 제가 여태까지 고소 문제로 문재인 후보와 2번 싸웠어요. 제가 2번 다 이겼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 기소도 안 됐어요. 무혐의로 이겼어요. 2014년 8월 25일.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저를 고소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은 그때는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고소왕 징계법이라고 그때 내용은 뭐냐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꾸 고소해가지고 무혐의 나거나 기각되거나 이게 많으면 3회 이상 되면 국회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법을 제가 발의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치는 소통이에요. 문재인 후보도 2월 9일 썰전 나와서 그랬어요. 자기를 비난하는 게 많을 거다. 1등이니까. 고소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다시 확인해 보세요. 고소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저를 3번째 고소를 합니다. 그때는 한 번은 무혐의, 한 번은 제가 고소왕 징계법 발의하겠다 그러니까 고소를 하겠다고 보도자료만 내고 고소 안 했어요. 제한테 그냥 기권 폐지,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2번 이겼어요, 2대0으로. 이번에 고소한 거는 제가 맞고소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방에 2대0으로 총 4대0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고소를 하나 한다고 또 했어요. 그건 뭐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서는 나중에 궁금하시면 알려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자신합니다. 제가 1년쯤 지나면 재판 결과가 나올 텐데 제가 5대0으로 이깁니다. 거의 브라질하고 어느 나라 축구 경기처럼 제가 이겨 보이겠습니다. 자, 그건 그때 1년... 하태경한테 박수 쳐 주시겠습니까? 근데 1년 후에 요 결과가 나올 때 저희가 한 번 더 모실게요. 네. 꼭 모셔주세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지면 어떻게 되죠? 지면은 제가 벌 설게요. 푸시업 아니, 100개 제가 할게요. 하는 이거가 지면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은, 그거는 제가 문재인 후보랑 약속할게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직 그만두면 네. 저는 국회의원직 던질게요.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직 던진다는 건 작은 약속 아니에요. 어쨌든 나도 전 재산을 던질 테니 너도 전 너도 재산을 다 던져라. 던져라. 왜냐하면 이거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혼자 약속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정치는 상대하고 같이 하는 근데 거예요. 본인은 100만 원이고 저기는 100억이면은 이게 그러면 저거 좋아요. 그럼 임기 1년만 줄이세요. 1년만 고소항 대통령 방지법의 내용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간단해요. 홍보물에 자기가 고소한 것 중에 기각이나 무혐의나 무죄나 이거는 기록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홍보물에 자기 전과는 다 들어가요. 내가 형을 받은 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소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왜 문재인 후보가 고소를 자꾸 하냐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고소한 측이 뭔가 억울하겠지 하는 심리가 생겨요. 고소 당한 측은 뭔가 문제가 있겠지. 그래서 저는 잘 고소 안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막 고소를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번에 그래서 고소를 좀 하려고 그래요. 대선을 며칠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태경이 정말 팩트에 기반해서 다 한 거다. 이걸 제가 국민들한테 어필하기 위한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고소 1년 뒤에 결론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건 이제 송민순 문건이에요. 이거는 앞쪽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한번 디펜스를 한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다시 공격을 하고 맞추실 생각인가 보시죠. 자. 이 부분은 예. 제가 이제 북한 인권 운동가 생활을 한 10년 이상 했어요. 사실 제 전공인데 북한 인권 결의안 때 발생한 사건이에요. 제가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데요. 그 바른정당에서 문재인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이 건 관련해서 검찰이 불렀어요. 제가 그래서 내일 2시에 검찰에 출두합니다. 원래는 제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고발한 측은 뭐 보좌관이 가도 되고 비서관이 가도 되는데 제가 왜 어제 제가 그저께죠. 제가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냐면 이 사건의 발단은 정치끼리의 싸움이 아니고 당시 노무현 장관 때 사람들끼리의 싸움이에요. 송민순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청와대에도 근무했었고 외교부 장관 했었고 그분이 자기 회고록에서 쓴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저는 쿨하게 이게 이렇게까지 번져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쿨하게 인정하면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남북 관계가 너무 좋아서 실수했지만 뭐 그렇게 물어봤다 잘못했다. 이러면 1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남북 절대 관계가 안 좋았다. 넘어가죠. 아니 국민들은 이해해줘요. 물론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아니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김정일한테 물어봤어. 아니 그게 아니고 미안해요. 내가 그때 잘못했어요. 판단 미스였어요. 이 그러면 내용을 보면 쭉 나온 거에 물어본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적어도 품격은 지켰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지켰어요. 뭐냐? 대놓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거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윤허를 구하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반응을 떠본 거예요. 반응을. 그러니까 우리가 찬성하는 듯한 뉘앙스에 그건 제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그 메시지를 썼어요.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해서 며칠 전에 크게 나왔는데 김만복 원장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북한에 찬성 메시지를 보내서 반응을 떠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목적은 북한의 입장이 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럼 자, 왜 이게 고발당했냐? 문재인 후보는 기권 통보를 했다고 그랬어요. 북한에. 기권 통보를 했다고 본인이 TV에 나와서 온 국민한테 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김만복 원장과 다른 사람들은 찬성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증언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홍익표 수석 대변인, 문캠프 수석 대변인도 똑같이 찬성 메시지를 보내서 떠봤다라고 오늘 청기 누설했어요. 저한테 양심 고백했어요. 한 명한테요? 서울에서- 아니면 마이크 잡고요? 마이크 잡고 확인해 보세요. 오늘 그 MBC 라디오 떠 있어요. 떠 있어요. 찾아보세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건 허위사실 유포다. 본점은 이거잖아요.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당시 비서실장으로 북한의 반응을 물어볼 필요 없는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다. 이런 문제지.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러면? 이 포인트는 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인데 예. 본인이 기권 통보를 했다고 예. 본인이 그렇게 쭉 말하고 다녔어요. 예.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기권 통보를 한 게 아니고 찬성
통보를 한 거예요. 찬성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네. 그 증인이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송민수뿐만 아니라 김만복, 홍익표. 근데 찬성을 보내지 않고 기권 통보를 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문재인 후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죠, 현재? 16일 날 기권 결정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다 18일 날 통보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일관되려면 기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기권 통보를 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허위 사실이 나오는데 계속 문재인 후보는 16일 날 기권 결정해서 끝났다. 그게 최종 결론이다 했는데 이번에 또 확인된 거는 18일 날 찬성 통보를 했고 그리고 최종 결정은 20일 날 이것 때문에 최종 결정은 20일 날 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당시에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합니다. 21일 날 발표를 합니다. 20일 날 북한 인권 결의안 대한민국 정부 입장이 최종 결정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문재인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안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말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별로 결정적인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그거는 국민들이 평가할 일이죠. 그런데 제 어쨌든 말은 기권 통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찬성 통보를 했다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때 찬성 통보를 했다가, 찬성 통보를 한 걸 억지로 본인이 기억을 이제 거짓말로 해서 기권 통보를 했다고 하는 게 유리하지 않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제 말은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해서 얻을 이득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말이 좀 않는데. 꼬이는 것 같은데요. 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지금. 거짓말로 얻을 이득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 그게- 해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이 거짓말 건은 해왔기 때문에 요번에 계속 거짓말한다. 처음 돌출한 게 아니라 네. 6개월 전에 탄핵이 한참 있을 때 송미순 회고록이 나올 때 문재인 후보가 당시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상황에서 뒤집으면 이익보다 실이 크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기억이 잘못됐건 의도적인 거짓말이건 했는데 그게 아닌 걸 알고도 계속 거짓말을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네. 계속 거짓말 돌려막기를 해요. 지금 말 바꾼 게 한 5번 돼요. 지난주에 장제원 의원이 한 100표 벌어 갔는데 오늘 다 까먹을 것 같아요. 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기고 지고 이거는 all or nothing 게임이에요. 대선은 nothing 게임이고 하태경이 지면 장렬하게 지지. 검증 포인트는 알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걸 가지고 계속 공약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 중에 안철수는 연대 대상이었다. 네, 이 그 표현이 얘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내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정리가 안 되고 아직은 안 되고 있잖아요. 연애도 한번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네. 단일화도 해본 사람들이 잘해요. 저희 당이 단일화를 추진하는데 솔직히 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칠고 서툴러요. 서투르고 그리고 단일화를 했을 때 이걸 같이 단일화를 꼭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했을 때 이익이 될 때만 할 거예요. 근데 이 단일화를 아주 거칠고 서투르게 국민들 보기에 밉상으로 하면 이게 오히려 손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은 지금 투 트랙을 쓸 수밖에 없어요. 뭐냐? 단일화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후보 입장에서 단일화 하겠다라고 먼저 자기가 여기에 도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는 완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당은 후보가 완주할 경우에 이길 수 없다는 게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인정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단일화 트랙도 지금 굴리는 거예요. 그게 투트랙으로 보이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걸 당이 가는구나 이렇게 보이죠.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바른정당도 사실 많이 안 뜨잖아요. 이게 뭐냐면 탈당하고 창당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이 다들 처음이니까 저는 한 번 더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쉽지 않지만 이렇게 가면 이길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이 굉장히 멀잖아요, 지금. 거의라고 붙여주는 것도 예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유일한 방법인 단일화를 통해서 아주 낮은 가능성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가능성인 줄을 모르겠어요. 다 알겠지. 아는데 이제 그거밖에 없으니까 당에서는 그걸 한번 출하해보려고 하잖아요. 사실과 다른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은? 홍준표 분이 이기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제 그 한국당 입장은 문재인이 되는 게 낫다, 오히려. 낫다 정치적으로. 점점- 안철수가 되면 예. 자기 당이 심대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문재인이 돼야 보수가 단결하고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나 3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 유리할 수 있다. 적대적 공생관계다. 그런 관계를 지금 추진해요. 그 내부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기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후보는 안철수, 유승민밖에 없죠. 물론 안철수는 가능성이 유승민보다 훨씬 높죠. 네. 유승민은 낮아요. 그건 뭐 객관적 지표예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묘한 게 뭐가 있냐면은 보수 후보로 가장 적합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여론조사를 하면 유승민이 가장 1등이에요. 홍준표보다도. 네. 왜냐하면 그 전 국민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승민이 높아요. 그래서 홍준표가 유승민하고 단일화 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지니까. 그런데 문재인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안철수, 유승민, 만약에 그때 정몽준, 노무현 후보처럼 여론조사를 하면 TV 토론 몇 번 더 하잖아요. 전 알 수 없다고 봅니다. 언제 합니까, 근데 그걸? 이게 만약에 된다면. 그래서 제가 다 인정하잖아요. 가능성이 낮다. 가능성 낮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다른 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야, 이대로 그냥 장렬하게 죽지. 안 될 거 붙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아니, 거 근데 하는 거지. 아니지. 이게 왜냐면은, 이게 후보도 거부하는 거를 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자기와 자기 하부 조직을 살려고 바둥거리는 걸로 보이지, 무슨 장렬한 어떻게든 필사적인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네. 야당은 그런 추접한 짓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단일화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그전에는 노무현 정몽주 단일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제 얼굴에 침 뱉기다. 후보들이 원했잖아요. 이건 당사자가 원하지 않잖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했죠. 그러니까 기억 안 나세요? 후보가 결단을 한 건데. 그러니까 예. 저는 반기문 총장이 30분 전까지 사퇴할 마음이 있었을까. 저도 그래요. 제가 본회의장 나가서 지적을. 본회의장 나가서 연설할 때 10분 전에 마음이 바뀌기도 해요. 결론이. 그러니까 정치는 정말 저도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많이 느끼는 건데 변화무쌍합니다. 제가 청문회 할 때도요. 각본 다 짜고 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재밌지 않았어요. 근데 상황 파악은 되고요. 이제 마무리로 유승민을 밀어주세요는 아니면 문재인만은 안 됩니다라든지 하여튼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성숙했다고 보고 여기 있는 분들도 저희 때보다는 이런 대립의식, 진영의식이 많이 약화됐다고 봐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출범은 여러분들 같은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는 거라고 보이고 지금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태경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면 또 우리는 단합을 해야 돼요. 물론 저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최선봉에 서서 제가 탄핵 때 앞장섰던 것처럼 정부의 견제구를 날리고 쓴소리를 하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나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나 대한민국 잘되게 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그 일념에는 변함이 없다. 그 일념으로 문재인 까는 거다, 하태경.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파적인 이익이 아니라 제 애국심이고 제 진정성이고 보니까 그렇게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십시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친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어요. 앞장을 섰습니다. 가짜뉴스를 때려잡는데 일선에 그렇죠. 있었죠. 제가 또 가짜뉴스 초반에 네. 엄청 때려잡아가지고 가짜뉴스가 확 줄었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예.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죠.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단순한 보수 이런 게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양쪽 극단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 없애자. 이게 제 주의입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래서 유승민 후보를 위한다기보다는 할 일을 찾은 거예요, 본인이. 이거 좋았어! 이렇게. 자, 어이구. 아, 이렇게 글씨가 작으면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가 예.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지금 굉장히 적어요. 얼마나 적어요? 우연이 막 겹쳐야 돼요. 예. 어떤 우연,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방법은 뭐냐? 단일화 코스가 성공해야 돼요. 그 과정에 유승민 개인 지지율을 높이면서 예. 마지막 단일화가 혹시 성사되면 네. 그 확률도 낮지만 거기서 이길 때 이 양 출액의 가능성이 다 합쳐져야 돼요. 그럼 저는 뭐 해야 되냐? 그 과정에서 문 후보의 검증을 철저히 해서,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검증 제대로 안 해서 탄핵됐던 것처럼 철저히 해서 문 후보를 박스권에 가두는, 이게 제 임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유승민 후보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 그래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면 한 놈이라도 잘 하는구나.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세 사람 좀 그렇지 않아요?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문재인에 맞서는 문재인의 맞서는 대항마들이 부족하다. 그렇지. 내공이 네.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장외에 있는 사람이라도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질문 하나 있는데 혹시 장제원 의원하고 같은 당이시죠? 지금 같은 당이죠. 혹시 생각이 되게 많이 다르신가요? 왜냐하면 장재원 의원은 지난주에 나와서 그 자리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 될 거 지금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표 좀 남으니까 나눠줘. 이 전략이었거든요. 우리도 살아야지. 장재원 의원하고 제가 이제 옆자리에 앉아서 그때 네. 청문회를 했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다른 것 아시겠지만, 같아요. 네. 아시겠지만 뭐 밑바닥 출신이고 밑바닥 칩시고. 대학교 때부터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고 조금 방황 안 할 때는 열심히 싸우고 깜빵 들어가고 또 싸우고 거기도 저는 좌우 안 가리고 다 싸워요. 제가 김정은한테도 칼 받아보고 저기 태극기 친박 쪽에서도 뭐 엄청나게 당해보고 그래서 좌우를 다 경험했고 좌우를 다 까봤기 때문에 실제로 통진당 해산 앞장서가지고 여기 뭐 별로 안 좋아하실 분 계시겠지만 해산시켰고. 반갑습니다. 하태경입니다. 제가 사실 김어준 처음 봐요. 직접은 처음 봐요. 얼굴로 처음 네. 보는데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사람 만날 때. 제가 얼굴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저보다 큰 사람 보면 저 굉장히 놀라요. 저도 이 정도 큰지 몰랐어, 얼굴이. 나하고 비슷비슷한데? 오늘 순서는 대충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앞에 순서를 다. 토론회 총평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토론회 총평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정해서 패든 여러 명 패든 후드려 패고 그런 다음에 할 말 있으면 하고 가는 겁니다. 그걸 느꼈었거든요. 이 정치적 허무주의, 정치적 해탈, 될 대로 이쪽으로 쭉 가다가 임무를 최근 부여받고 아까 박범계 의원이 안철수 후보 공부만 하듯이 최근에 문재인 후보 공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죠? 문재인 후보를 후드려 패서 제가 보기엔 유승민 후보가 지지율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그거 무관합니다, 이제. 그건 이유가 있어요. 저는 보수를 대변합니다. 네. 지금 보수는 문재인과 싸워서 이길 사람을 응원합니다. 네. 저는 후보의 마음으로 해요. 후보의 마음으로. 보수의 마음. 문재인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를 누군가가 보여주면 네. 지금 보수가 허무주의에 빠져 있어요. 본인이 허무주의 빠진 게 아니고 저처럼 저처럼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데 네. 희망을 주자. 희망을 주자. 이길 수 있다. 지금은 진보가 한국 사회에 대세를 장악했어요. 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여기 후보를 상대로 지지율 경쟁을 할 처지가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2등 전략인 거죠, 그건. 네. 안철수를 때려가지고 그 지지율을 얻는 건 2등 전략이에요. 일단 거기서부터 가야지 그 다음이 나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네. 원샷에 가거나 못 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더 아니면 뭐예요? 중간에 개걸 해봐야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전략이 다른 원샷이 건데.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내 역할을 하겠다. 그런 거죠. 네. 거는 거죠. 올인.
그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저는 사실 뭐 좀 즐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는 사실 문재인 후보 굉장히 정직하고 깨끗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 이 이슈를 팔 때 뭐 네. 별거 나오겠어? 엄청 나와요, 엄청. 그래서 특혜 왕자, 슈퍼 울트라 특혜. 특히 왕자. 한번 이제 들어보실래요? 제가 20대 문유라라고 부르는데 문재인 후보 아들 20대예요. 대학 막 졸업했어요. 워크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요. 보니까 자기는 영구직이 아니에요. 일반직이야. 근데 영구직 공모가 떴어. 그 제목을 클릭해요. 거기에 동영상 전공이 없어요. 본인이 동영상 전공인데 그런데 입사 지원서를 넣었어요. 거기에 서류 전형 면제받아요. 필기시험 면제받아요. 그 면접범은 2배수를 받아야 돼요. 2배수. 근데 2배수가 안 돼요. 2배수가 안 되면 추가 공모했는데 추가 공모 없어. 그렇게 해서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입사한 지 1년 2개월 만에 2년 휴직을 받아요. 1년 2개월 만에. 그래서 석사까지 갔다 와요.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뭐가 남아있냐. 입사 원서가 6일까지 마감인데 12월 11일로 돼 있는 거야. 11일. 거기에다가 짝대기 가로를 하나 꺼가지고 사자로 조작했다는 게 문서 감정에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게 문재인 후보에게 아들 필적을 제공해라. 숫자를 어떻게 쓰냐? 지금 2자하고 4자가 달라요. 근데 제가 하는 공격 포인트가 박원순 시장은 아들이 MRI까지 다 찍으러 갔는데 문재인 후보 아들은 지금 달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어딘가 했어요. 통화도 했어요. 기자분이. 그러면 그 숫자 필적 제공하면 끝날 문제인데 안 한다는 거지. 대신 날 고소했지. 고소했나요? 저를 고소했어요. 특혜 채용 아닌데 특혜 채용이라고 하태경이 주장한다고. 저는 뭐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고소 당하고 나서. 고소했겠지. 저는 무고죄로 맞고소했어요. 하나 더 했어요. 뭐 했는지 알아요? 고소왕 대통령 방지법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임금이요. 문재인 후보 아들 들어오기 전에 기본급이 89만 3천 원이었는데 들어오고 나서 152만 4천 원으로 70%가 뜁니다. 이게 문재인 후보 아들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다 올려준 거예요? 그렇죠. 이거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저런 70% 인상은 저희 돈 버는 기관이 아니에요. 국민 세금 기관이에요. 불가능해요. 2, 3% 보통 올려줘요. 70% 인상은 권력자의 뒷배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의 아들이 취직하고 나서 고용정보원에서 추진하든 예를 들어 그거 있잖아요.